범죄 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이 오늘 오전 캄보디아에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잔혹했던 고문 피해가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김다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한 사원입니다. 지난 8월 범죄 단지에서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이 안치된 곳입니다. 한국인들이 여기로 오는 거 맞대요? không có Korea này mau nổi Korea chúng đọc tay của mau này 한국 사람들 다 거의 좀 잔인한 고문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2달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환을 합의한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은 오늘 오전 공동부검을 실시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부검을 주도하고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도 조사에 참여합니다. 시신 같은 거 특이사항 들으신 거 있으신지? 지금 내일 일정대로 해봐야죠. 일단은 지금 저기 말씀은 없고요. 한국과 캄보디아 양측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외상이 더 있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박 씨의 장기 훼손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는 공식 통보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도 공유됩니다. 앞서 현지 캄보디아 경찰은 검안을 통해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도 1차 부검에서 심장마비로 숨졌고 몸에 타박상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폭행에 의한 사망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시신은 현지에서 화장돼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동 부검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잔혹했던 고문 실상과 사망 원인 등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주말 사이에 송환됐죠. 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며칠 내로 열립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범죄 피해자인 동시에 감금 피해자인 만큼 범행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국내로 송환된 사람 대부분은 현지 범죄 단지에 있다가 캄보디아 수사당국 단속에 걸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대다수가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송환을 위한 전세기에 태우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각각이 얼마나 깊게 범죄에 연루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조만간 열릴 예정인데 범행 가담 정도가 얼마나 입증됐는지가 발부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범죄 피의자이면서 현지 조직에 감금된 피해자이기도 한 만큼 강제로 범행에 동원됐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이들이 거짓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는지, 폭행과 강압에 못 이겨 범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행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국내 조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규모를 조직을 전모를 항상 밝히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다수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경찰 수사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부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위해 취업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수익을 내세운 허위 광고를 걸러내겠다는 건데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인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고수익 일자리라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들어간 청년들. 지인 소개 혹은 SNS나 취업 포털 등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출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고수익 등의 표현을 담은 취업 공고를 걸러내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고수익이라든지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연관 검색가 되면 자동으로 필터링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업해가지고 1,200건 정도 적발했는데 지금 더 고도화돼가지고 지금 취업 포털이 아니라 DM으로도 발송하고 아니면 요즘 그린 파일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취업 포털 대표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 기업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년 고용률이 지금처럼 낮아서는
이런 대책은 그야말로 임시 방편에 불과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0.7%포인트 떨어져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늘고 있는 와중에 청년층은 60대 이상보다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와 소득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 목숨을 담보로 취업길에 오르는 비극은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예,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는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나아질까요? 일단 여야의 강대강 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와 사법개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1주차를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기해온 의혹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남긴 국가 파괴의 흔적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 목표입니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에 대해선 그럴 만한 의혹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직책이 바뀌었으니 새 총무비서관이 나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총무비서관 시절에도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며 보직 이동이 국감 출석 회피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국감에서도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핵심 증인을 부르는 문턱을 낮추고 상임위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김현지 추미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남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책임 회피를 막고 국회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발표도 예고했는데 재판 소원 사안은 좀 더 공론화 작업을 거치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겨냥한 사법부 흔들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감 2주차에도 여야는 사법개혁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 주로 법제사법위원회 사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 과정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정부의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화두가 되며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장 대표를 일본 극우 인사에 비유하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수꾼이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구치소 성지순례라거나 내란 잔당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는 날선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내건 면회 공약을 이행한 것뿐이라며 여당발 공세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란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부동산, 관세 문제 등 이재명 정부가 노출한 균열을 파고들 야당의 시간이 왔는데 면회 이슈가 이를 가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의 칼끝은 정부의 11.15 부동산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당 차원의 부동산 TF 출범 준비와 함께 특히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전망을 정조준했습니다.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금 주도,
성장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강화 카드에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서울 25개 자치구 세부 공급 계획을 거론하며 연말이나 연초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내란과 부동산 대책을 겨루며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는 모양새인데 남은 국정감사 기간 서로의 약점을 부각하려는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 상황도 살펴보죠. 귀국한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개가 남았지만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출국 사흘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상황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세부 방안에 대해선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 이해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측이 강조하던 전액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 외환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국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해를 했고. 김 실장은 다만 3,500억 불 가운데 투자와 대출, 보증의 비율 등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아직 한두 가지 남아있다며 각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요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미국 측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재차 강조했는데 트럼프 방안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한중을 비롯해서 참가국들의 양자회담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을 맞을 준비는 물론 별도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 기간을 놓고 여러 추측을 낳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당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각각 한미, 미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중 정상 간 양자회담은 주말인 11월 1일에 열릴 가능성이 큰데 장소는 모두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경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그럼 합니까? 네.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그것도 경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APEC 정상회의도 참석해야 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서울보다는 경주에서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뿐 아니라 APEC 회원국 대부분은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양한 나라와 양자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상대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고도 많은 나라 정상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회담장 안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양자회의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에서만 수십 건의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격에 또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우 국빈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내실 있는 방안이 되도록 예우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밤사이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벽에 나와보니까요. 기온이 달라진 게 확 느껴지던데 지금 서울 기온은 몇 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도, 체감 온도는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졌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현재 기온이 7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마치 초겨울처럼 춥겠습니다.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설악산 서면으로 기온이 영하 0.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파주는 3도, 철원은 5.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부 내륙 지역은 올가을 첫 설이나 첫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예년 수준을 3에서 5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5도, 광주 18도, 대구는 17도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 최고 30에서 40mm,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 5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엔 첫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중부 내륙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추위는 주 후반에 누그러지겠고요. 이번 주 동해안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해상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네, 다시 캄보디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의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 통장에 입출금된 범죄 수익금의 행방을 따라 연루자를 찾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살해된 대학생 22살 박모 씨. 박 씨를 속여 캄보디아로 가게 한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2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올해 대포통장 알선책인 20대 홍모 씨로부터 박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지난 7월 박 씨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가 현지 범죄 조직에 전달하게 했습니다. 한 달 뒤 박 씨는 현지에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A씨 조직이 박 씨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라진 걸 현지 조직원들이 알아채고 박 씨를 고문해 돈을 받아내려다 살해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박 씨 통장의 자금 흐름을 조사해 박 씨를 A씨에게 소개한 홍 씨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은 경찰은 배후 세력과 조직의 윗선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YTN은 캄보디아 현지에 취재진을 파견했는데요. 취재진이 범죄단지가 가장 몰린 곳으로 꼽히는 시아누쿠빌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외곽 지역의 범죄단지 웬치를 찾아가 봤습니다. 불과 5달 전 현지 경찰 당국의 단속이 있었던 곳인데 YTN이 항공 촬영을 통해 살펴본 결과 또다시 범죄 조직원들이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 취재진은 온라인 피싱 범죄 단지가 몰려있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수도 푸놈펜과 3시간 거리 시아누쿠빌에서도 차로 또다시 1시간이 걸리는 외딴 지역입니다. 마을 경계에 도착하니 커다란 관문이 설치돼 있고 인근엔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가 나부낍니다. 차를 몰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를 10여 분,
높은 벽이 길게 둘러쳐졌고 중간중간 CCTV가 설치된 범죄단지 웬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단속이 이뤄진 곳으로 알려졌지만 범죄단지 안에는 빨래가 널려 있는 등 생활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범죄단지 입구 철문은 굳게 닫힌 상황. 드론을 띄워서 내부를 확인해 보니 빽빽이 들어선 10동 넘는 건물 사이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YTN 취재진이 만나본 현지인들은 5달 전 단속이 있었을 때만 해도 텅 비었던 터라 어느새 다시 범죄 조직원들이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차가 없으면 들어가기 힘든 오지로 현지 경찰 당국의 손길이 닿기 힘든 곳인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범죄 단지를 자주 오가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YTN 취재진을 만나 최근 중국계 조직들이 카지노 건물과 같이 단속이 어려운 곳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단지의 중국계 조직 간부들이 현지 경찰을 매수해 단속 정보까지 미리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군부대나 경찰에는 일단 상납을 해요. 매달 단속하러 온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고 빠져있는 사람 빠져있고. 실제로 앞서 YTN이 전해드린 것처럼 현지에선 범죄 조직원들의 도주 행렬이 곳곳에서 목격됐는데 단속 정보가 미리 샌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수십 개의 범죄 단지에는 한국인 1000명이 넘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과 범죄 조직이 유착돼 있다는 의심이 계속되는 한 이들 문제 해결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리 정부도 연로 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수익 세탁이 악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대한 자금 동결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금융 부동산 거래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불법 감금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등이 유력 제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자산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서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활동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강남 쪽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다 하거든요. 프린스그룹이라서 다시 개명을 해서 킹스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답니다. 프린스그룹 및 계열사의 부동산 구입 내역이라든지 자금 출처, 해외 송금 내역. 금융당국은 캄보디아 범죄단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이달 중 제재에 나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어 온 가상자산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범죄단체들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해외 송금하면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왔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바로 인출을 합니다. 그럼 그 돈이 다른 데 흘러가게면은 사실은 찾기가 힘들고요. 더군다나 가상화폐, 코인 같은 걸로 변환시켜서 사용해버리면은 추적하기가 힘든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체에 의심 거래 보고를 강화하고 특히 동남아 지역 관련 거래는 더욱 철저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사법 공조조약과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근거로 캄보디아 측에 이같이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의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서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 수사나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네, 경제 뉴스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자 방문한 워싱턴 DC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크다며 팔 때 비용이 비싸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꼭 다주택자뿐만 아니고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를 쉽게 해선 안 되는 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에서 어떻게 맥락적 일관성을 끌고 갈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연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연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당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집중돼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 찍는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1억 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지만 수십억 원대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제외되는 등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의 형평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공약과 달리 보유세 인상도 예고했다며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며 임대료는 폭등하게 돼 결국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구를 비롯해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구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앞으로 주택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최대 2년 동안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됩니다. 또 임대나 투자 목적의 거래는 제한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만 허용됩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금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의 평균 수익률도 한 달 사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들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불안전 판매 여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 고용률이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분기 무선통신기기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제조업 매출이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의 김건희 씨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씨의 매관매직 의혹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특검팀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YTN 단독 보도로 최상병 순직 1년여 전에 이종호 씨가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 두 사람이 우리 성근이라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던 목격담이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여전히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동석했던 배우 박성웅 씨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아예 모른다던 이 씨에게도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구명 로비에 발단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경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도 큰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씨의 추가 행적이 드러난 만큼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김 씨로 칼날을 뻗을 활로를 찾은 걸로 보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씨의 추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 거부기를 건네며 인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증거 보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김 씨는 이번 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 직접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원. 김건희 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씨도 과거 투자했던 회사인데 민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투자했던 회사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 네오세미테크입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이던 2008년 비상장 주식 만주 50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2010년 4월 신고한 보유 주식은 12,000여 주로 늘었고 이듬해엔 1억 3천여만 원에 모두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민특검이 주식을 매도한 시점입니다. 이 회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7천여 명이 4천억 원 넘게 피해를 봤는데 민특검은 오히려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 사회이사였다가 거래정지 직후 사임한 양재택 변호사 모두 민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입니다. 민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접하고 주식을 처분했을 개연성이 의심받는 지점입니다. 이에 민특검은 특검팀을 통해 지난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에서 4천만 원을 투자했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판 것이라고 간접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오 대표와 친분 여부는 물론 매도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공교롭게도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씨 조사 과정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지난 8월 대면 조사에서 김 씨가 주식을 잘 모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을 부인하자 특검팀은 김 씨의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부 사채 투자 사실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수사를 총괄하는 민특검이 유사한 의혹에 휘말리면서 수사의 정당성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 법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4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한 전 총리는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내란 방조 혐의 3번째 재판에 출석합니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법원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특검의 중개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 분계선은 넘어온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어제 오전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해당 북한군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으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북한군이 귀순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남쪽으로 내려온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총력전을 벌였던 고위 당국자들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에이펙을 앞두고 막판 후속 조율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무역합의 후속 협상을 벌였던 4인방 가운데 우리 측 대표격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측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 데 이어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조지아주에서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선불 현금 비중과 투입 기간 설정이 쟁점인데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초 후속 전략을 확정하고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뒤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 일치가. 정부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중국과 고율의 관세 지속은 어렵다면서도 자신이 100%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선 것,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It's not sustainable, but that's what the number is. It's probably not, it could stand, but they forced me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강하고 똑똑한 지도자라며 무역 합의를 원할 것이라면서도 거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전망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세를 없앤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의 권위주의적인 국정 운영에 반대하면서 왕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는 행동은 영 딴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를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중시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없애고 정적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곳곳에서 열린 왕은 없다 집회와 관련해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rally that's happening this weekend, the No Kings rally? No, I mean, some people say they want to delay it for the king. This is more not a than king. They're saying they're referring to me as a king. I'm not a king. Right. 그러면서도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기회로 복지 프로그램 등 민주당 사업만 줄이고 아예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시위대의 주장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왕이었다면 시위가 벌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반대파 수사에 열을 올리면서 제왕적 권력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존 볼턴 트럼프 일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기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역시 정적으로 분류되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도 연이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한 미국 주요 대학들은 유학생 등록률을 15%로 낮추는 등 입맛에 맞는 협약 체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침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반대파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요 정책 사안들은 줄줄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열흘 전 휴전이 이뤄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협정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상황이어서 위태롭던 휴전이 한층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가 다시 포연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투입해 공습을 재개한 겁니다. 모처럼 평화를 되찾던 가자지구 병원은 실려오는 환자들로 아수라장입니다. 가자 보건부는 일요일 하루 적어도 18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특히 어린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وين الاتفاق؟ وين ترامب؟ وين الضامنين للاتفاق الهزي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먼저 휴전 합의를 깼다며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마스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공격이 3차례 이어지면서 병력 2명이 숨진 데 따른 대응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That the Prime Minister held a consultation with the Defense Minister and the heads of the security establishment and instructed them to act forcefully against terrorist targets inside of the Gaza Strip.
여기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 없는 맥락으로 날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장 해제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힌 하마스에 대해 우리가 무장을 해제시키겠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무장 해제를 미국이 할 수도 이스라엘이 할 수도 있지만 미군을 투입하진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지상전 투입에 선을 그으면서 하마스 무장 해제 임무는 이스라엘군이 수행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자신의 손주와 반려견을 돌보게 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불거져 교육청이 감사를 벌였습니다. 부당한 노동 지시를 한 것도 모자라서 학교 법인 예산까지 마음대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누군가 검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고 어린아이가 학교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자신의 손주나 반려견을 돌보게 한다는 의혹이 수개월 전부터 불거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씨가 교직원에게 사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적사항만 10개가 넘었습니다. 먼저 A씨는 사립학교에서 차 타고 20분 거리 초등학교에 다니던 자기 손자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순번을 정해 학교 법인 차량 등으로 이사장 손자 등하굣을 챙겼는데 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이런 사적 노무가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손주를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 학습에 동행시키거나 교직원에게 자신의 반려견 산책과 배변 처리를 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 구조사 선생님들은 문답도 해봤지만 자기는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이사장이 시키면. 이번 감사에서는 이사장 A씨가 학교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까지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 손자의 돌봄 경비에 학교법인 예산을 썼고 자기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사업체에 명확한 업무 없이 채용하는 등 학교법인 예산 9천만 원가량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YTN 취재진은 이사장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장 A씨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1학년이었던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재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죄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40대 남성이 10대 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축사 화재로 1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바로 10대 딸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아버지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범행을 인정한 아버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크게 좀 나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볼까 하다가 그냥 말하는데 여기 119 이렇게 차가 이렇게 왔었었고. 범행 당시 다른 방엔 숨진 딸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단순 말다툼으로 여겼고 현장을 목격하진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거쳐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돼지우리 곳곳에서 불길이 일렁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현산면에 있는 축사에서 불이 나 3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13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완전히 타고 돼지 1,3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낮 2시 45분쯤 서울 정릉동에서 60대 남성 A씨가 차를 몰고 골목길로 들어서다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식당이 영업 전이라 손님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등굣길에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평소에 가지 않던 길로 운행한 70대 통합 차량 기사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70대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아침 부산 진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9명을 태운 뒤 평소와 다른 길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운행을 멈췄습니다. A씨는 경찰에 길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한화를 꺾고 플레이오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선발 최원태가 7이닝 1실점 역투로 포스트 시즌 2경기 연속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리베라토에게 홈런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삼성 선발 최원태는 완벽한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최고 시속 149km의 직구와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찌르는 변화구에 한화 타자들의 방망이는 허공을 갈랐습니다. 리베라토의 한 방을 빼고는 7회까지 단 한 점도 더 내주지 않고 한화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했습니다. 반면 한화는 믿었던 2선발 와이스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디아즈에게 1타점 2루타, 김영웅에게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고 3회에만 넉 점을 내줬고 4회에도 디아즈에게 다시 1타점 2루타를 허용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삼성은 9회 만 40세가 넘은 맏형 강민호가 플레이오프 최고령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들어 2경기 연속 완벽한 투구를 이어간 최원태는 2차전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삼성이라는 좋은 팀에 와서 좀 또 이렇게 가려고 2승 거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똑같은 경기라고 생각하고 임한 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은 대전에서 목표로 했던 1승 1패를 거두고 대구 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두 팀은 하루를 쉰 뒤 삼성 홈인 대구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4인조 강도가 사다리차를 타고 침입해서 값을 매기기도 어려운 귀중한 보석 유물 8점을 훔쳐서 달아난 겁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프랑스 왕실 보석들이 전시된 루브르 박물관의 아폴론 갤러리. 개장 30분 뒤 4인조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나폴레옹 1세 부인의 목걸이 등 보석 유물 9점입니다. 이 중 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은 떨어뜨리고 달아났습니다. Et donc nous sommes en train d'évaluer évidemment ce préjudice et du butin qui a été volé. Et donc 범행에는 불과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은 생강 쪽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침입해 스쿠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관람객들이 입장한 뒤 벌어진 강도 사건에 현장은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Lots of confusion, lots of misdirection, They and would then they say, ran us all out. They would say, go this way, and that would be closed. And so then we would turn around and go the other way. 한 해 900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 루브르 박물관에서 벌어진 사건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은 그동안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En fait, c'est parce que il y a une tendance générale à baisser la garde sur ce qui relève de la sécurité pour se concentrer sur des activités autres. 전문가들은 강도들이 보석을 훔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팔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Ces pièces sont trop connues, trop médiatisées. C'est un peu comme à l'époque où on avait volé la Joconde.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중한 유산에 대한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보석을 되찾고 범죄자들을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린 미국 주립대 기숙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새벽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학생 1명을 포함한 3명이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고 유력한 단서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기숙사 인근 파티에서 빚어진 말다툼이 격화하면서 벌어졌고요. 총격은 기숙사 복도에서 시작돼 인근 주차장과 도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스턴과 로스앤젤레스를 꼭 집어서 내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개최를 무산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두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들이라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미국 보스턴에서 경찰차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거리를 점거한 시위대가 던진 폭죽 때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10대 2명이 체포됐습니다. The outside individuals who came into our city to cause disorder and brought dangerous illegal behavior here will be prosecuted.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보스턴 시장부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At least she's intelligent. You know, some are extremely low IQ. Those bother me more. She's intelligent, but she's radical left.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계속되면 내년 북중미 월드컵의 보스턴 경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피파 회장에게 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I feel there's unsafe conditions, I would call Johnny, the head of FIFA, who's phenomenal, and I would say, let's move it to another location. And he would do that.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로 트럼프 정부와 악연이 깊은 진보 성향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2028년 올림픽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You know, we have events that are in different locations for the Olympics. It's based in LA. If I thought LA was not going to be prepared properly, I would move it to another location. 지난달 25일에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를 좌파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도시라고 표현하면서 월드컵 본선 경기 취소를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시의 안전을 문제 삼지만 선거 때마다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들이 힘을 못 쓰는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With all due respect to current world leaders, football is bigger than them, and football will survive their regime, their government, their slogans.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고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지도 대통령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아시아 동해안에서 북해 서해안까지 북태평양의 수온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기오염 감축 노력이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는데요. 원인이야 어찌됐든 급격한 수온 상승이 불러올 재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북태평양의 수온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승폭이었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보다 무려 0.25도나 높았습니다. 지중해보다 10배나 큰 광범위한 해역의 수온이 이처럼 급등한 건 전례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BBC는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현재의 기후 모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년보다 약했던 바람이 원인의 하나로 꼽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는 가운데 대기오염 감소가 의도치 않게 수온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20년부터 선박의 이산화황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산화황으로 형성되는 에어로졸이 감소하면서 대기에서 반사하는 햇빛의 양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중국 동해안의 대기 정화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we also see that the reduction in the sulfates aerosols, which is a consequence of the reduction in sulfur emissions from these fuels, also unmask the real warming of greenhouse gases. 원인이 무엇이든 급격한 수온 상승이 예상을 뛰어넘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Our climate is also on a runaway path, right? So we also need to stabilize the climate. We're quite confident the storms will become more intense. 많은 과학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는 관측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최근 제주 해상에선 어선에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가을철은 1년 중 선박 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계절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고재현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함이 불이 난 어선을 향해 쉴 새 없이 물대포를 쏩니다. 부산 선적 129톤급 대형 선망 어선이 고등어잡이에 나섰다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선원이 화상을 입었지만 27명 모두 다행히 인근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선원은 기관실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난 뒤 불이 났다고 해경에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을철은 성어기를 맞아 어선 조업이 증가하고 낚시어선 이용객도 늘어 사고가 연중 가장 많습니다.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도 다른 계절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제주 해역의 가을과 겨울철 해양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충돌, 자초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명 피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안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체감할 정도로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많은 교육과 안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작업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과 어구 사용 등에 주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구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지만 정작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가을치고는 많은 비가 내리고 일조량이 부족하기까지 겹쳐서 작물 곳곳이 물러터지며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져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을을 맞아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브로콜리 밭입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 대신 브로콜리를 트랙터가 그대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곳곳이 검게 썩어 상품 가치를 잃자 농민이 결국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수확철 내린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무름병이 발생한 것이 원인입니다. 무름병이 발생한 브로콜리입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쑥 들어갈 정도로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을 온갖 정성으로 버텨냈지만 수확철에 쏟아진 비에 농민들의 1년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물 뿌리고 이러면서 겨우 이제 살려서 안착을 시켰는데 수확기 접어들면서 이제 또 잦은 비로 인해서 이제 한 번에 다 망가진 거죠. 월급쟁이로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연봉이나 마찬가지인데. 인근 배추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살펴보면 잎과 뿌리 곳곳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수차례 방제 작업도 벌여봤지만 잦은 비에 소용이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배추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약을 한 이 자리에 8번을 쳤어요. 뭐 좋다는 약은 다 쳤어요. 현재 충북에서만 300여 곳이 넘는 농가에서 배추 무름병 신고가 접수된 상황.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장맛비처럼 쏟아진 가을비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기도의 전통주가 첨단 특허 기술과 만나 색다른 맛과 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젊은 세대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쌀과 물 누룩에 개성인삼을 더한 포천 막걸리입니다.
인삼 특유의 흙냄새는 줄이고 사포닌 추출을 높이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도수 6%의 가볍고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다음에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술이 산막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수 42도의 이 증류식 소주는 100% 여주 쌀과 물, 누룩으로 빚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증류주 숙성 기술을 적용해 1년 넘게 걸리던 숙성 기간을 6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깔끔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상온에 두셔서 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정말 얼음 딱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경기미와 잡곡으로 만든 누룩을 사용한 이 전통주는 올해 경기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양한 국물향과 꽃, 과실향이 어우러져 젊은 세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맛이 좋네요. 일단은 맛있고 그리고 마셔도 너무 부드러워요, 술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도내 28개의 업체의 기술을 이전해 24종의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와 경기 주류대상 등 국내 주요 품평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생산하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소비함으로써 농산물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맛과 향을 입은 경기 전통주가 우리 양조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